할아버지가 1억 원 있으면 제가 오늘 당장 은행장 되겠네요. 은행 로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79세 노인을 보며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가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분 뒤 이 은행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 노인의 통장에는 1억이 아니라 4,800억 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한복판.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한 거리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최용민, 79세. 그의 외모는 이곳 강남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20년은 좋게 입었을 갈색 점퍼는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바랬다.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서 실밥이 보였고 운동화는 밑창에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최용민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흐릿하지 않은, 오히려 예리한 관찰력이 담긴 눈빛이었다. 신한프라임은행 대치점의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화려한 로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장 높이는 5미터가 넘어 보였고 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다. 바닥은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저기, 저 할아버지 좀 봐. 입구 근처에 서 있던 20대 후반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카르티에 시계가 반짝였다. 최용민의 모습을 훑어본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대치동 은행에 저런 분이. 정장을 빼입은 30대 남성도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손에는 외제차 키가 들려 있었다. 포르쉐 로고가 선명했다. 최용민은 익숙하다는 듯 번호표 기계로 걸어갔다. 화면을 터치하자 99번 표가 나왔다. 그가 대기석으로 향하자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은 최용민이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아예 맞은편 줄로 옮겨갔다. 애휴하는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녀 옆에 있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치동에도 저런 분들이 오시네. 보안이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여기 VIP 고객들 많이 오는 곳인데. 최용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파란색 표지의 통장은 너무 낡아서 은행 로고가 희미했다. 모서리는 해졌고 곳곳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최용민의 손은 그 통장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최용민을 보고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입었어? 추워 보여. 쉿, 조용히 해. 실례야. 엄마가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더 날카로웠다. 저런 분들도 계신 거야. 안 됐지? 너도 나중에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야. 그저 검소하게 살 뿐인데. 하지만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가끔은 좀 멋지게 차려입고 다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맨날 그 낡은 옷만 입고 다녀요? 창피해요. 아내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최영민에게 이 낡은 옷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었고 정체성이었다. 1950년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한 상징이었다. 굶주림을 겪어본 사람은 함부로 낭비할 수 없지. 최영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전광판에 번호가 떴다. 99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이달락 3번 창구. 책상 위 명패에는 서민지 대리라고 적혀 있었다. 28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톱은 최신 유행의 젤네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옆에는 최신형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놓여 있었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이 보였다. 유니폼 왼쪽 가슴에는 대학교 경영학과 배지가 달려 있었다. 소위 SKY 대학이었다. 서민지는 최용민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꿔 영업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눈빛에는 불편함이 가득했다. 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다른 고객들에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최용민에게는 달랐다. 존댓말이긴 했지만 억양이 달랐다. 마치 빨리 말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투였다. 안녕하세요.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최영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다져진 안정적이고 낮은 음색이었다. 네. 서민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최용민을 위아래로 다시 훑어봤다. 20년 된 점퍼, 빛바랜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 낡은 청가방, 그리고 손에 든 퇴색된 통장. 지금 1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1억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서민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녀는 옆 창구의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동료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통장 주세요. 서민지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최용민이 건넨 통장을 받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혐오감이 명백히 드러났다. 통장이 너무 낡고 손때가 묻어 있어서 마치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건 언제 만드신 통장이에요?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통장을 컴퓨터에 넣으면서 서민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VIP 고객 3명 상담했는데 마지막이 이런 사람이라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퇴근 후 계획이 가득했다. 강남역 신상 카페, 명품 매장 세일, SNS에 올릴 사진. 빨리 처리하고 가야지. 서민지에게 최용민은 고객이 아니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귀찮은 일이었다. 화면에 잔액이 뜨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어머,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통장에 87만 원 있으시네요. 정확히 87만 3,250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민지는 그것을 즐기는 듯 더욱 과장되게 말했다. 할아버지, 혹시 87만 원을 1억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숫자 읽기 어려우시면 87이랑 1억은 완전 다른 건데 다른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최용민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던 계좌번호를 천천히 불러주기 시작했다. 112 234. 에이, 할아버지. 서민지가 최용민의 말을 끊었다. 계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던데 통장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부자인 줄 아시나 봐요. 옆 창구의 직원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한 고객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민지는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웃자 더욱 신이 났다. 그녀는 마치 개그맨처럼 과장된 몸짓을 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진짜로 1억 원 가지고 계시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제가 오늘 당장 은행장 되겠어요. 진짜로? 로비 전체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키득키득, 피식피식. 최용민의 뒤에서 대기하던 고객들, 다른 창구의 직원들, 심지어 안내 데스크의 직원까지 웃고 있었다. 서대리, 웃긴다. 옆 창구 직원이 박수까지 쳤다. 요즘 이런 어르신들 많아요? 한 고객이 서민지에게 물었다. 네, 가끔 계세요. 현실 감각이 좀. 그러신 분들이요. 서민지가 대답하며 다시 웃었다. 최용민은 조용히 서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 말씀 꼭 기억하세요. 최용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네네, 당연히 기억할게요. 할아버지가 1억 원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은행장 할게요. 약속? 하하. 서민지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로비의 웃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은행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다. 김태현 지점장, 45세.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은행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발에는 페라가모 구두가 빛났다. 그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나온 것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서대리? 김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다. 아, 지점장님. 서민지가 반가워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할아버지께서 1억 원 인출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통장에는 87만 원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다른 계좌도 있다고 하시는데 서민지는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전하듯 설명했다. 김태연은 최용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김태연은 20년 은행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수천 명의 고객을 대하며 터득한 고객 분류법이 있었다. 3초면 안다. 이 사람이 VIP인지 아닌지. 명품 시계, 구두 브랜드, 옷의 재질, 자세, 말투. 모든 것이 신호였다. 그리고 최용민은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전형적인 시간 낭비 케이스. 김태연의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본점 임원 회식이 있었다. 지점장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하는 중요한 자리. 빨리 정리하고 가야 해. 어르신. 김태연이 최용민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숨어 있었다.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은행입니다. 네, 은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찾으시는 건 아니세요?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길을 잃으신 거네. 김태현은 계속해서 최영민에게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세요. 은행이랑 구청을 헷갈리시거나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가족분 연락처는 아시고요? 이 말은 명백히 최용민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동정적으로 변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최용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태현은 코웃음을 쳤다. 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통장에 87만 원 있으신 거 확인됐잖아요. 생활이 어려우시면 구청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시면 돼요. 거기서 생계비도 받으실 수 있고,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어르신, 김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인내심이 바닥난 듯한 톤이었다. 지금 다른 고객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시면 업무에 지장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시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안내 데스크 쪽을 쳐다봤다. 경비 아저씨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말에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최영민을 보며 혀를 찼다. 저러니까 쫓겨나는 거지. 아이고, 안 됐다. 하지만 은행도 장사를 해야지. 한 젊은 여성은 최영민을 보며 손사래를 쳤다. 마치 불쌍한 노숙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최영민은 김태영과 서민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최영민이 조용히 말했다. 김태영과 서민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은행 오시기 전에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시고. 하지만 최영민이 말을 이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최영민이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등 뒤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점장님, 진짜 웃기죠? 요즘 저런 어르신들 많아.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거야. 하지만 한 젊은 여직원, 이수진만은 웃지 않았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저 할아버지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녀도 곧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겉모습이 저런데 뭐. 네네, 언제든 오세요. 정장 차려입고 오실 건가요? 그래도 돈 가져오셔야 해요, 할아버지. 서민지가 키득거리며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웃었다. 김태현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대리, 그만해요. 어르신 기분 상하시겠어요. 김태현이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최용민은 천천히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약간 절뚝거렸다. 그 모습을 본 한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해라.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최용민은 은행 문을 밀고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뒤에서 서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손님 100번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다음 고객을 위한 친절한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은행을 나선 최용민은 바로 앞에 있던 벤치에 천천히 앉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굴욕과 모욕을 되갚아줄 시간이 온 것이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상인들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방금 전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녀 박지은 26세이었다. 할아버지, 저 은행 안에서 있었던 일을 유리창 밖에서 다 봤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은이는 오늘 대학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사회학 과제를 하고 있었다. 불평등에 관한 논문을 쓰던 중이었는데 잠시 쉬려고 커피를 리필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이 은행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였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유리문을 잡으려던 순간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은행 직원이 할아버지를 향해 비웃고 있었고 주변 고객들도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다. 곧이어 정장을 입은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까지 나와서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처럼 취급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이는 유리창에 바짝 얼굴을 붙이고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고 어느새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싶었다. 우리 할아버지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침착한 모습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분명 화가 나고 모욕적인 상황일 텐데도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래서 지은이는 밖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은이의 물음에 최용민은 손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지은아.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겼어. 좋은 기회라니요? 저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최용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지은아, 할아버지는 청솔그룹의 명예회장이란다. 순간 지은이의 눈이 크게 떠졌다. 청솔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다. IT부터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기업이었다. 네, 청솔그룹이요? 그 큰 회사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 은행에 4,800억 원을 맡겨놓고 있단다. 4,800억 원이요? 지은이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그저 검소하게 사시는 평범한 은퇴 노인이었다.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시고 외식도 잘 안 하시고 용돈도 10,000원, 20,000원씩 주시던 할아버지였다. 그럼
아까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지은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응.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야. 최영민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연락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강민석,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너머로 들려온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지은이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민서가 지금 어디에 있나? 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한프라임은행 대치점 앞으로 와주게. 그리고 현우 본부장도 함께 데려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훈을 줄 거야, 지은아. 최영민은 은행 건물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여전히 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약자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거지. 최영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약 10분이 지났을까? 저 멀리 도로 끝에서 검은색 리무진 두 대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차체, 그리고 번호판에 새겨진 1이라는 숫자. 지은이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할아버지, 저게, 응, 이제 시작이란다. 리무진이 은행 앞에 정확하게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강민석 비서실장과 정현우 재무본부장이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벤치에 앉아 있는 최용민을 발견했다. 그들은 주저없이 최용민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회장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민석의 정중한 인사에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 초라한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있네? 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지? 겉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은행 안에서도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창구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밖의 상황을 내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저기 아까 그 할아버지 아닌가? 서민지가 옆 창구의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다. 맞네. 근데 저 리무진은 대체 뭐야? 설마 저 할아버지 차는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아마 우연히 같은 시간에 온 거겠지. 설마 저런 차림의 사람이. 하지만 그들의 추측과는 달리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들은 분명히 최용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이는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연구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생생한 교육 현장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최용민은 강민석에게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가 방금 저 은행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네. 무슨 일이십니까? 최영민은 안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민지의 조롱, 주변 고객들의 비웃음, 김태연 지점장의 치매 환자 취급, 그리고 경비를 부르겠다는 협박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민석과 정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특히 금융업계에서 오래 일한 정현우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한 듯 보였다. 지은이는 옆에서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굴욕적인 순간들을 떠올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할아버지가 저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현우야. 최영민이 정현우를 불렀다. 네, 회장님. 우리가 저 은행에 얼마나 예치하고 있지? 정현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정확한 숫자를 대답했다. 정확히 4,800억 원입니다. 신한프라임은행 전체 예치금의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군. 그럼 전액 인출하도록 하게. 전액 인출 말씀이십니까? 정현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청솔그룹은 신한프라임은행과 모든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현우와 강민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 모두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저 은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야, 지은아. 나는 단지 내 돈을 찾아갈 뿐이지. 최용민은 다시 은행 건물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고. 최용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석과 정현우가 양옆에서 그를 보자 했다.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뒤를 따랐다. 네 사람은 은행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다. 30분 전 조롱받으며 쫓겨나듯 나왔던 그 노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돌아오고 있었다. 은행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신한프라임은행 대치점의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최용민이 앞장서고 그 뒤로 강민석과 정현우가 따랐다. 손녀 지은이도 함께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의 기품과 그들이 최용민에게 보이는 존경의 태도가 로비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분이 아까 그 할아버지 맞지? 한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맞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동정이나 무시가 아닌 호기심과 긴장이 섞인 시선이었다. 강민석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내 직원은 리무진을 보고 이미 긴장한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업무이신지. 강민석은 명함을 꺼내 건넸다.
명함은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청솔그룹 강민석 비서실장입니다. 청솔그룹이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솔그룹은 이 은행의 주요 거래처였다. 아니, 최대 거래처였다. 네. 급한 업무가 있어서 회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안내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다. 지점장님, 청솔그룹 비서실장님과 회장님이 오셨는데요. 네,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김태연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어서 오십시오. 청솔그룹 비서실장님이시라고요? 김태연이 급히 인사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강민석 옆에 서 있는 최용민을 보는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다. 저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저희 청솔그룹 최용민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다. 누군가 삼킨 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김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을 붙잡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회장님. 창구에 있던 서민지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녀의 얼굴색도 변하기 시작했다. 정현우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분은 귀은행의 최대 고객이십니다. 김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대 고객이시라고요? 네. 회장님께서는 신한프라임은행에 총 4,8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십니다. 4,800억. 이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로비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뭐라고? 4,800억? 저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어.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까 최용민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특히 냄새난다며 자리를 옮겼던 중년 여성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저렇게 안 되어야 한다고 아이에게 말했던 엄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어디론가 숨고 싶어 했다. 정현우가 다시 말했다. 4,800억 원은 은행 전체 예치금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회장님은 1순위 VIP 고객이십니다. 김태연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18%라는 숫자의 의미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 돈이 빠져나간다면 서민지는 창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용민이 천천히 서민지를 향해 걸어갔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서민지 대리님. 최용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건 서민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1억 원 있으면 뭐가 된다고 하셨죠? 은행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서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용민이 다시 물었다. 그럼 4,800억이면 뭐가 되어야 할까요?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대답해 보세요. 서민지 대리님. 4,800억이면 뭐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서민지가 겨우 말을 꺼냈다. 그러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까는 자신만만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1억 있으면 은행장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 하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서민지가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은행원이 명품을 사랑하던 그녀가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김태연도 최용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최용민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점장님. 네, 회장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치매 환자냐고 물어보셨죠? 복지센터 가라고 하셨고요. 가족 연락처 아느냐고 하시면서 경비를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하셨다고요? 최용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셨죠. 20년 경력의 베테랑 은행원이라는 분이 고객을 외모로 차별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고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까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최용민의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었다. 최용민은 정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현우 본부장. 네, 회장님. 지금 즉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하세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인출하시겠다고요? 김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네. 4,800억 원 전액 인출합니다. 정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전액 인출 신청서, 계좌 해지 동의서, 거래 중단 통보서. 잠깐만요, 회장님. 김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전액을 인출하시면 저희 은행이, 그건 귀은행의 문제입니다. 정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은행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때 대기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났다.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신의 창구로 달려갔다. 지금 당장 전액 인출이요. 그의 외침에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4,800억이 빠져나간다고? 그럼 이 은행 위험한 거 아니야? 18%가 빠지면 금융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고객들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한 은행의 예치금 18%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유동성 위기를 의미했다. 저도 인출할래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저도요. 빨리 빼야 해. 늦으면 못 뺄 수도 있어. 순식간에 모든 창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뱅크런이었다. 은행원의 악몽이자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김태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저희 은행은 완전히 건전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건전하다고? 그럼 왜 저 회장님이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저런 큰 손이 돈을 빼간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내부 사정을 아시는 거겠죠. 빨리 빼자. 망하기 전에.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졌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앞섰다. 서민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으악,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망쳤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흑흑. 옆 창구의 직원들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꺼번에 몰려든 고객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잠깐만요, 손님. 차례대로. 무슨 차례? 지금 은행 망하는데. 제발 제 돈 먼저 주세요. 로비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김태연이 최용민에게 다가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기회요? 최용민이 차갑게 말했다. 기회는 아까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1억 원 인출을 요청했을 때가 기회였습니다. 그건, 하지만 여러분은 제 외모만 보고 저를 판단하셨죠. 노숙자 취급했고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최용민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점장님, 만약 제가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로 87만 원밖에 없는 노인이었다면요? 김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도 여러분은 똑같이 조롱했을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노인은 반격할 힘이 없다는 것뿐이죠. 최용민의 말에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고객들도 인출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급히 내려왔다. 본점에서 온 임원들이었다. 회장님,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 허겁지겁 다가왔다. 명찰에는 신한프라임은행 부행장 이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철수 부행장은 최용민에게 90도로 인사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됩니다. 최용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전액 인출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은행이 그것은 귀은행의 문제입니다. 고객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셔야죠. 정현우가 서류를 이철수 부행장에게 건넸다. 전액 인출 신청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받아든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최용민이 덧붙였다. 오늘부로 청솔그룹은 신한프라임은행과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계열사들의 예금도 모두 이전할 것입니다. 그럼 총액이? 정현우가 대답했다. 계열사 예금까지 합치면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이철수가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직원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서민지는 이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이요. 흑흑흑. 김태현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최용민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민지 대리님. 서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아까 약속하셨죠. 제가 1억 있으면 은행장 된다고요. 4,8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은 안 되시나요? 잔인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민지 자신이 한 말의 부메랑이었다. 이제 대가를 치르실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계속 다루었다. 청솔그룹, 신한프라임은행서 4,800억 전액 인출, 외모 차별 논란, 대치점 뱅크런 사태, 은행 주가 30% 폭락, 79세 회장, 낡은 옷 입고 은행 갔다가 모욕, 결국 전액 인출. 최용민은 집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어제 서울 대치동 신한프라임은행 대치점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청솔그룹 최용민 명예회장이 4,800억 원 전액을 인출하면서 시작된 뱅크런 현상으로 은행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신한프라임은행 본점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인출하려는 고객들의 모습이 나왔다. 문제의 발단은 은행 직원들이 검소한 차림의 최용민 회장을 노숙자나 치매 환자로 오인하고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직원이 1억 있으면 은행장 되겠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녀 지은이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뉴스에 나오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지은아. 이 정도는 예상했어. 화면은 계속해서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신한프라임은행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이철수 부행장이 나타났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은행의 일부 직원들이 고객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 조치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은행 측은 서민지 대리와 김태현 지점장을 즉시 해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고객 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용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석에게서 온 전화였다. 회장님, 신한프라임은행 김영석 은행장에게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해. 이미 끝난 일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수십 건 들어왔습니다. 다 거절해. 나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뉴스를 계속 봤다. 전문가 패널이 나와서 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은행 직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 빈부차별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말했다. 특히 강남 대치동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고급 주거 지역에서는 외모와 차림새로 사람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하죠. 사회학자가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노인 차별, 외모 차별은 비단 은행뿐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3일 후, 서민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신한프라임은행 주가 사흘째 하락세, 누적 하락률 45%.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비난이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예금 다 날아갈 뻔했어. 외모 차별주의자. 명문대 나와서 하는 게 그거야?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 SNS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올렸다. 명품 자랑,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역시 강남이 최고 같은 글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서민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김태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20년 은행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는 작은 고시원에 짐을 옮기고 있었다. 여보, 당신 기사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애들 학교에서도 난리야. 우리의 아빠가 그 사람이라고 놀린대. 이혼하자. 김태현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다. 일주일 후, 신한프라임은행 본점 회의실,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현재 상황 보고드립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치점 뱅크런 이후 전국 지점에서 예금 인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약 3조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3조. 김영석 은행장이 한숨을 쉬었다. 청솔그룹 계열사들의 예금 1조 2천억을 포함해서 총 4조 2천억이 빠진 겁니다. 우리 은행 전체 예치금의 25%입니다. 유동성은 확보할 수 있나?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가총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결국 김영석이 입을 열었다. 매각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개월 후 각종 언론이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신한프라임은행, 결국 국민은행의 인수, 외모 차별 사건의 나비 효과, 서민지 대리, SNS 폐쇄,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 김태현 지점장, 부인과 이혼 소송 중. 하지만 관심은 점차 시들해졌다. 새로운 뉴스들이 이 사건을 밀어냈다. 3개월 후, 서민지는 홍대 입구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린빈 카페라는 아담한 곳이었다. 명문대 출신 은행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시급 1만 원을 받으며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손님의 주문을 받으며 서민지는 생각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내가. 명품 핸드백은 이미 팔았다. 강남의 원룸도 정리하고 이제는 구로구의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SNS는 모두 폐쇄했다. 댓글의 악플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다. 이곳 카페의 사장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면서도 채용해줬다. 서민지 씨,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사장님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김태연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저축은행의 평직원으로 취직했다. 연봉은 은행 지점장 시절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달라지고 있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노인 고객에게 그는 정성스럽게 응대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신한프라임은행은 결국 국민은행에 인수되었다. 대치점은 문을 닫았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훈이 남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4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최용민은 손녀 지은이와 함께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여전히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그 사건 이후 그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저분이 그 회장님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낡은 옷 입으신 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존경의 눈빛이었다. 할아버지,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유명해지고 싶었던 건 아닌데. 최용민이 쓸쓸하게 웃었다. 걷다가 작은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린빈 카페.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다. 할아버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러자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원목 테이블과 초록색 화분들이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용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서민지였다. 그녀도 최용민을 알아봤다.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덜컥 떨어질 뻔했다. 회장님. 최용민은 잠시 서민지를 바라봤다. 4개월 전에 그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도 사라졌다. 소박한 카페 유니폼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최용민이 조용히 주문했다. 네. 서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내리는 모습이었다. 커피를 만드는 내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5분 후 서민지가 커피를 가져왔다.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썽거렸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용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의외로 맛있었다.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3달 정도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과거를 알면서도 써주셨어요. 서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은행원까지 했던 제가 시급일로 커피를 만드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최용민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요. 서민지가 눈물을 닦았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는지. 회장님께도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께도. 최용민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서민지 씨. 네, 네. 복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영원히 남죠. 서민지의 눈이 커졌다. 제가 그날 4,800억을 빼낸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죠. 네. 그 교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7만 원을 가진 사람이든 4,800억을 가진 사람이든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서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민은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지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지은아, 진짜 부자가 뭔지 아니? 최용민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다.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만 시킬 수 있어.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지. 그 말씀 정말 깊네요. 1950년 전쟁통에 할아버지가 배운 건 돈 버는 법이 아니었어.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지. 그걸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날 밤, 최용민은 일기장을 펼쳐 적었다. 오늘 서민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다. 명품 대신 정직을, 자랑 대신 반성을 배운 것 같았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79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진짜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 1년 후, 서민지는 그린빈 카페의 부매니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특히 어르신 고객들에게 정성스럽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초라한 차림의 노인 고객을 무시하려 하자 서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제가 그 실수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녀는 1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800억 원의 교훈을. 아르바이트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선배님한테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카페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김태현도 달라져 있었다. 저축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특히 노인 고객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났다. 어르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 고객이 말했다. 김 대리님은 참 친절하시네요. 다른 은행 갔을 때는 귀찮아 하던데. 아닙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김태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제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요. 최용민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서울 거리를 걷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미소를 짓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남긴 교훈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은행원이 초라한 차림의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봤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용민은 미소 지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최용민이 말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 뭔지 아니? 돈, 은 아니겠죠? 그래. 돈은 그냥 숫자야. 할아버지가 남기고 싶은 건 최용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란다. 그 유산 꼭 이어받을게요, 할아버지. 지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2년 후, 서민지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두 번째 기회. 그곳에는 특별한 좌우명이 벽에 걸려 있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카페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였다. 서민지는 모든 고객을 그들의 차림새와 관계없이 정중하게 대했다. 김태연은 작은 저축은행의 지점장이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절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 실수로 모든 걸 잃어봤습니다. 최용민은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가끔 서민지의 카페를 방문했고 김태연의 저축은행에도 들렀다. 그들은 최용민을 보면 항상 깊숙이 인사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서민지가 말했다. 저도요. 회장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김태연도 고개 숙여 인사했다. 최용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바꾼 겁니다. 나는 단지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죠. 여러분 스스로 변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날 밤 최용민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사람들은 묻는다. 4,800억으로 얻은 게 무엇이냐고. 나는 대답한다.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다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람의 변화, 진심 어린 후회, 그리고 용서 후의 재생.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나는 79년을 살았다. 가난에서 시작해서 부를 잃었다. 하지만 진짜 배운 것은 돈 버는 법이 아니었다. 사람 대하는 법이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